안녕하세요. 12월 24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 증시의 우려 완화와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매력의 부각에 양시장 모두 반등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11월 미 PCE가 예상과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물가 오름세 둔화를 확인시켰습니다. 또한 굴스비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주말 사이에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미정부 셧다운 우려도 해소됐습니다. 이에 달러와 미 국채 금리가 모두 하락 안정화되면서 위험 선호가 강화됐습니다. 국내는 3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었습니다. 다만 달러원은 소폭 상승하면서 1,450원대는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미 정부가 삼성전자의 보조금을 약 6.9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에 1% 가까이 상승했고, 또한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HBM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AI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강세에 나스닥은 3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은 줄고 한산했습니다. 발표된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4.7로 지난 9월 이후에 최저로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월비 대비해서도 감소했고 예상을 하회하면서 이러한 소비 심리 급락이 장중에 우려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는 퀄컴이 칩 라이선스를 놓고 벌인 ARM과의 법정 싸움에서 사실상 승소해 3%대 강세를 보였고, 항소를 예고한 ARM은 4%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경기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의 디폴트 위기설에 부동산 관련주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졌고요. 유럽 증시는 유로존 인플레 둔화와 영국 성장률 부진 등 호악재가 엇갈린 가운데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소비심리 지표 부진에도 상승하면서 7개월여 만에 4.6%에 근접했고, 달러는 이러한 국채금리 상승 압력에 하루 만에 108선을 회복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엔비디아나 TSMC, 브로드컴 같은 주요 AI 및 반도체주들 상승이 나타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 강세를 보인 점은 금일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 국채 금리와 달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달러원 역시 1,450원 선 유지되면서 부담스러운 환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휴장을 앞두고 관망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 장세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해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 줄고 그런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지난주 12월 FOMC 이후 업데이트된 금리 전망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12월 FOMC의 점도표와 기자회견은 모두 생각보다 더 매파적이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의 중립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라는 발언은 시장의 매파적인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KB증권은 2015년 미국 정책금리와 국채금리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망 배경의 업데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의 경우 내년 3.5%에서 3.75%로 전망치를 변경했습니다. 인하 시기는 3-6-9월 분기 1회꼴로 예상을 합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굉장히 양호한 가운데 연준은 속도 조절을 강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중립 수준까지 인하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립 수준을 3.25에서 3.5%로 가정한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적정 레벨을 4.2에서 4.6%로 기존의 전망 대비 약 20bp 높게 판단합니다. 펀더멘털과 통화정책을 고려하면 금리 커브의 레벨을 기존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현재 레벨에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양한 위험 자산들이 최근 국채금리 급등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팁스 10년물 금리가 2%를 넘어서면 위험 자산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도 12월 초 대비 30bp 급등하면서 2.2%를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준의 긴축 스탠스로 실제 금리가 급등한 반면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안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BEI 10년물은 4월 급등 당시 레벨인 2.4% 아래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과잉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서 인하의 속도 조절을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는 오히려 경감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견조한 성장을 반영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립위에서 머무른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정 레벨은 4.2에서 4.6%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올해 전고점인 4.7% 초반대도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3개월 관점에서는 여전히 듀레이션을 소폭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12월 FOMC의 점도표와 기저회견은 생각보다 더 매파적이었습니다. 점도표 중앙값은 내년 2회 인하를 시사해서 9월 대비 2회 축소됐고 롱건을 포함한 중장기 전망도 모두 상향이 됐습니다. 2025년 기준금리 전망은 3.5%에서 3.75%로 상향을 합니다. 이것은 기준금리가 중립까지 3.25에서 3.50%까지 인하되지 않을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채 10년 금리 적정 레벨은 4.2%에서 4.6%로 기존 전망 대비 약 20bp 높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레벨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라는 그런 박준호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출장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효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중국 담당 강효주입니다. 지난번 보고서에서는 일본에서 내년에 계속해서 밸류업 테마가 시장을 좀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와 함께 테마가 될 만한 것으로 DX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DX는 결국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인데요. 일본은 사실 노동력 부족이 굉장히 극심한 나라입니다.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특이한 구조인데 구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지금 PMI와 같이 일본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탄칸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여기서 구인 환경 지수는 마이너스 40을 보일 만큼 노동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 노동력 부족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내년에 특히 DX가 부각될 거라고 현지에서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내년도에 모두 75세 이상으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노년층의 근무 한계 시기를 75세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노동력이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일정 부분 이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일본 정부가 노동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DX 관련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내년에 DX 테마를 좀 주목해 봐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본 DX 시장은 2022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류와 금융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일본은 지난해 4월에 물류 운송업계에 초과 근무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웬만한 택배 기업들의 실적이 월별로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빠르게 노동력을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류 자동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본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사실상 정부는 캐시리스 침투율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8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굉장히 빠르게 전자결제 침투율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런 전자결제 시스템 개발 기업 역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업의 시스템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로 바뀌고 있다는 걸 관찰했을 때 ERP 솔루션 기업, 그리고 기업들이 DX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에서 전략을 제안하는 컨설팅 기업 같은 것은 내년에도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테마라고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본 출장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2025년 일본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사안으로 DX,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특히 부각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특히 이제 DX가 부각될 것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일본 베이비 부모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으로 접어드는 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본 DX 시장은 2030년까지 6.5조 엔, 약 6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빠른 성장을 기대하는 분은 교통, 물류와 금융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펄어비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선화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펄어비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52,000원에서 42,000원으로 19.2%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펄어비스는 지난 TGA에서 붉은 사막의 신규 게임 트레일러를 공개하면서 출시일을 2025년 연말로 제시했는데요. 이는 당사가 예상했던 출시일인 2025년 늦은 여름보다 더 지연된 것으로 붉은 사막의 실적 기여도가 25년보다는 26년에 가셔야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검은 사막 IP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대작인 붉은 사막의 출시가 지연됨과 동시에 차기작인 도깨비에 투입되는 신규 비용과 출시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25년과 26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하향의 주된 원인입니다. 검은 사막 IP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펄어비스 주가는 붉은 사막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펄어비스가 제시한 붉은 사막의 출시일은 25년 추정치에 대한 가파른 하향 조정을 야기하고 차기작인 도깨비의 출시일에도 영향을 미쳐서 26년 추정치 또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검은 사막 PC 버전이 중국에서 지난 10월부터 공식 서비스에 돌입했지만 내년 1월부터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25년 말 붉은 사막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펄어비스의 신작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 주가 수준은 12개월 포워드 PE 기준 17.8배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판단이지만 주가의 트리거가 될 만한 신작 출시 이벤트까지 장기간의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이며 출시일 확정 발표 등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할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펄어비스의 목표 주가를 기준 52,000원에서 42,000원으로 19% 정도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붉은 사막의 새로운 트레일러 출시일이 예상보다 더 지연이 돼서 그런 붉은 사막의 실적 기여도가 2025년보다 2026년에 과시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한편 검은 사막의 IP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내년과 내후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19%, 17% 하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하향의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죠. 동성제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재윤 의원입니다. 네, 동성제약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제약은 의약품, 연모제, 화장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의약품인 정로환이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당뇨병 환자를 타깃으로 한 신사업과 항암신약 등 신규 성장 동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동성제약은 12일 혈당 상승 방지 기능성을 인증받은 당박사 쌀을 출시했습니다. 당박사 쌀은 일반 쌀에 크롬 효모 등 당 조절 성분을 첨가해 만든 쌀이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를 위해서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맛 또한 일반 백미와 큰 차이가 없게 개발돼서 백미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당뇨병 환자들의 식생활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전국 약국을 통해 유통이 시작됐고요. 향후에는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채널로의 확장이 예상됩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기대되고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프로모션, 그리고 병원이나 요양원 급식 납품 같은 B2B 사업 기회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 또한 기대된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에 또 가장 큰 적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 이유는 탄수화물 섭취에 따른 혈당 증가가 결국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야기하고요. 그래서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현미나 저당 식품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식되는 것도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이어트는 인슐린의 과다 분비를 막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당박사 쌀의 경우에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현미나 저당식품 등 여타 다이어트 식품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특히 맛에서 일반 백미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뇨 시장뿐 아니라 다이어트 식품 시장 공략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리스크 요인 같은 경우는 신사업 런칭 초기 단계인 만큼 여러 가지 변수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량 추이를 꾸준히 트래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성제약은 의약품과 연모제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지난 12일이죠. 혈당 상승 방지 기능성을 인정받은 당박사 쌀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당박사 쌀은 일반 쌀에 크롬, 효모 등의 당 조절 성분을 첨가해 만든 쌀인데요. 당뇨 환자들의 혈당 관리를 위해서 개발된 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 당뇨병 환자 대상 신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나 이 당박사 쌀의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를 이제 제한하는 점에서 그런 다이어트 식품 시장에도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24일 KB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